형한테도, 당신한테도, 나 자신한테도 다 속았어. 나는 선택권도 없었어. 아버지가 다 짜놓은 대로 꼭두각시처럼 움직였던 거잖아요. 선우는 외투를 걸치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필순이 뒤따라 나왔지만 선우는 뒤돌아보지 않았죠. 어디 가요? 안녕하세요. 시니어 감성 드라마 오디오북 은빛 낭독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잠겨있던 서랍이 열리면서 수십 년간 숨겨졌던 한 가족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평범했던 재혼 부부의 일상 속에서 죽은 자의 목소리가 남긴 뜻밖의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죠. 무료 구독과 좋아요는 은빛 낭독실이 오래도록 여러분 곁을 지킬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인천 구도심 한복판 세월의 때가 그대로 묻어나는 3층짜리 빌라 하나가 여름 햇살을 받으며 조용히 서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이 오래된 건물의 3층, 계단 난간에는 페인트가 벗겨진 자국들이 마치 세월의 나이테처럼 켜켜이 쌓여 있었죠. 헉헉거리며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 하선우, 올해 69살인 그는 매일 아침 이 계단을 오르는 게 일과였어요. 무릎이 시큰거리는 날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죠. 살아있으니까, 숨 쉬고 있으니까요. 현관문을 열기 전 선우는 늘 하던 대로 문 앞에 놓인 작은 화분들을 정리했어요. 시든 잎사귀 몇 개를 따내고 흙이 마른 화분에는 물을 조금 주었죠. 별것 아닌 일상이었지만 선우에게는 이런 작은 루틴들이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들려오는 라디오 소리. 아침 뉴스 진행자의 차분한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양필순 65살인 그녀는 부엌에서 무언가를 끓이고 있었죠.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 그리고 익숙한 미역국 향기가 집안 곳곳으로 퍼져나갔어요. 늙은이 생일도 아닌데 뭘 이렇게 챙기는 거요? 선우가 농담조로 말을 건넸어요. 필수는 국자를 젓다 말고 뒤를 돌아보며 빙그레 웃었죠. 주름진 얼굴에 잔잔하게 번지는 미소, 그건 오랜 세월을 함께한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그냥 국 끓이는 건데 무슨 소리예요? 당신도 잘 먹잖아요. 필순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다정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녀의 시선은 잠깐, 정말 잠깐 안방 쪽을 향했죠. 거기 놓인 오래된 장롱, 그 한쪽 구석에 자리한 지참품 서랍을 힐끗 바라보는 순간이었어요. 그 서랍은 필순이 결혼할 때 친정에서 가져온 가구였어요. 칠이 벗겨지고 손잡이가 헐거운 이제는 낡아버린 가구였지만 필순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죠. 첫 남편과 살던 시절부터 줄곧 따라다녔던 물건이었으니까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서랍장이었어요. 몇 개의 칸으로 나뉘어 있고 낡은 옷가지와 손수건, 오래된 앨범 같은 것들이 담겨 있었죠. 그런데 제일 위쪽 작고 좁은 칸 하나만은 늘 잠겨 있었어요. 작은 자물쇠가 채워진 그 칸을 필수는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다고 말해왔죠. 그 칸은 뭐가 들었어요? 예전에 선우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필수는 그때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었죠. 옛날 거라 열쇠를 잃어버렸어요. 뭐가 들었는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말을 듣고 선우도 더 이상 캐묻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나 과거가 있고 굳이 꺼내지 않아도 되는 기억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재혼한 사이라면 더더욱 그랬죠. 선우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어요. 돋보기를 코에 걸치고 사회면을 훑어보는데 텔레비전에서 아침 드라마가 시작되었어요. 가부장적인 아버지와 형제들의 갈등을 다룬 내용이었죠. 화면 속에서는 형제들이 유산 문제로 다투고 있었어요. 그 장면을 보던 선우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었어요. 그는 재빨리 리모컨을 집어들고 채널을 돌려버렸죠. 필순이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며 물었어요. 왜 채널을 바꿔요? 재미있던데. 형제간에도 선 긋고 살아야지. 저런 거 보면 답답해서. 선우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담담했지만 어딘가 날이 서 있었어요. 농담처럼 말했지만 진담인지 농담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그런 톤이었죠. 필수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어요. 점심때가 되었어요. 두 사람은 조그만 밥상을 마주하고 앉아 식사를 했죠. 선우는 필순이 차려준 미역국과 반찬을 먹으며 가끔씩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날 노래에 귀를 기울였어요. 필수는 밥을 먹으면서도 시선이 자꾸 안방 쪽으로 향했어요. 서랍이 있는 그곳으로요. 저녁이 되자 빌라 창밖으로 노을이 비쳤어요. 주황빛으로 물든 하늘, 멀리 보이는 인천 바다, 그리고 낡은 빌라의 오래된 벽지들. 이 모든 게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죠. 선우와 필순, 두 사람은 겉으로 보기엔 늦은 나이에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재혼 부부였어요. 조용하고 잔잔하고 큰 다툼도 없는 그런 일상이었죠. 하지만 빌라의 벽지가 켜켜이 시간을 품고 있듯 이 두 사람 사이에도 서로 건드리지 않기로 한 과거가 조용히 숨쉬고 있었어요. 필순의 서랍 속 잠긴 칸, 선우가 채널을 돌려버린 형제 이야기,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에게 묻지 않기로 한 수많은 질문들. 이 모든 게 인천 빌라 3층, 좁은 집 안 어딘가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죠. 밤이 되었어요. 선우는 안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옆에서는 필순이 이불을 덮고 잠들어 있었죠. 고요한 밤 빌라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물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지나가는 차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어요. 선우는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이 정도면 괜찮은 삶이라고.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서로 과거는 묻지 않고 그저 남은 시간을 편안하게 살면 되는 거라고요. 하지만 세상 일이란 게 그렇게 조용히 흘러가기만 하는 건 아니었어요. 오래된 빌라의 천장처럼 언젠가는 금이 가고 무언가 새어나오게 마련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오고 있었죠. 장마철이 시작되었어요. 인천 빌라 위로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며칠째 비가 쏟아지고 있었죠. 처음엔 보슬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빗줄기는 거세졌어요. 빌라 옥상에서는 빗물이 고이기 시작했고 오래된 건물 특유의 문제가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죠. 어느 날 아침 필순이 안방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여보, 이거 좀 봐요. 선우가 급히 안방으로 들어가 보니 천장 한쪽 모서리에 누런 얼룩이 번져 있었어요. 빗물이 스며든 거였죠. 손으로 천장을 살짝 눌러보니 물기가 축축하게 느껴졌어요. 이거 큰일이네. 방치하면 곰팡이 생기겠어. 선우는 즉시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지만 장마철이라 수리기사가 바빠서 당장은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할 수 없이 선우는 직접 해결하기로 마음먹었죠. 창고에 쌓아둔 사다리를 꺼내고 안방 천장 위 다락 공간을 확인하기로 했어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선우의 모습을 필수는 아래에서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어요. 69살의 남자가 사다리를 타고 오르는 건 위험한 일이었으니까요. 조심해요. 천천히요. 필순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어요. 선우는 천장 판넬을 조심스럽게 밀어 올리고 손전등을 들고 다락 안을 들여다보았죠. 먼지가 풀풀 날리고 오래된 짐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어요. 이걸 다 내려야겠어. 안 그럼 빗물 때문에 다 망가져. 선우는 하나씩 물건들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낡은 이불 보따리, 녹슨 공구함, 오래된 잡지 뭉치들, 먼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인 물건들이 하나씩 안방 바닥에 내려졌죠. 필수는 그 광경을 보며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어요. 오래된 것들을 꺼낸다는 건 잊고 싶었던 과거를 다시 마주하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끼며 필수는 무의식적으로 양손을 맞잡았어요. 그때였어요. 선우가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들어 올리는 순간 그 안에서 무언가가 또각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죠. 작은 보석함 하나와 그보다 더 작은 철제 열쇠 하나가 바닥에 굴러떨어졌어요. 선우는 사다리에서 내려와 바닥에 떨어진 열쇠를 집어들었어요. 손가락만 한 크기의 작고 낡은 열쇠, 녹이 슬었지만 아직 형태는 온전했죠. 선우는 열쇠를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문득 안방 한쪽 장롱을 바라보았어요. 이거 당신 서랍 열쇠 아니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필순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어요.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선우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오랜 세월 함께 산 사람이니까 상대방의 작은 변화도 느낄 수 있었죠. 아, 그거. 필수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죠. 얼버무리듯 대답을 이어갔어요. 쓸데도 없는 옛날 열쇠예요. 그냥 버려요. 하지만 필순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떨리고 불안하고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톤이었죠. 선우는 열쇠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보았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물었죠. 그래도 한번 맞춰볼까? 혹시 몰라.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둬요. 필순의 반응은 너무 강했어요. 오히려 그 반응이 선우의 의심을 키웠죠. 하지만 선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열쇠를 서랍장 위에 살짝 올려놓고 다시 천장 수리 작업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오후 내내 비는 계속 내렸어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고 빌라 전체가 축축한 습기로 가득 찼죠. 필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안방 쪽을 쳐다보았어요. 서랍장 위에 놓인 작은 열쇠가 마치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죠. 평소라면 라디오를 틀어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을 텐데 오늘은 그러지 못했어요. 어색한 침묵만이 식탁 위를 감돌았죠. 밤이 깊어갔어요. 선우는 안방에 누워 금방 잠이 들었어요. 낮에 천장 수리를 하느라 몸이 피곤했던 거죠. 코를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고 필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이불 속에서 뒤척였어요. 1시간, 2시간이 지났어요. 필수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머릿속에서는 오래전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첫 남편의 얼굴, 그 사람이 남긴 말들, 그리고 서랍 속에 감춰둔 것들. 필수는 조용히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어요. 선우가 깨지 않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발소리를 죽이며 안방으로 걸어갔죠. 어둠 속에서 서랍장이 희미하게 보였고 그 위에 놓인 작은 열쇠가 달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필수는 열쇠를 집어들었어요. 손바닥 안에서 차갑게 느껴지는 쇠붙이의 감촉. 심장이 쿵쿵 뛰었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죠. 서랍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잠긴 칸을 바라보았어요. 몇 분이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요? 필순의 손은 계속 떨렸어요. 열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지난 수십 년 동안 열지 않았던 서랍, 잊으려 애썼던 과거, 그리고 지금의 평온한 살. 결국 필수는 열쇠를 자물쇠 구멍에 꽂았어요. 손끝에서 전해지는 차가운 감촉, 그리고 천천히 열쇠를 돌렸죠. 딸깍,
작은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풀렸어요. 그 순간 필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서랍을 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열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죠. 필수는 황급히 서랍을 다시 밀어 넣었어요. 열쇠도 빼지 않은 채로요. 숨을 고르며 필수는 제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등 뒤에서는 여전히 선우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고 창밖에서는 빗소리가 계속되었죠.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필수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자신에게만 들리는 속삭임이었죠. 열지 말았어야 했어.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이야? 빌라는 고요했어요. 빗소리와 함께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는 필순의 내면 독백만이 어둠 속에 스며들고 있었죠. 그리고 서랍 속에 잠들어 있던 과거는 이제 곧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선우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어요. 어젯밤 필순이 안방에서 무언가 하던 소리를 어렴풋이 들었던 것 같았죠. 잠결이었지만 서랍 여는 소리 같은 게 희미하게 들렸었어요. 필수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이 어제와는 달랐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손놀림도 어딘가 불안해 보였어요. 국그릇을 놓다가 손이 떨려서 그릇이 살짝 기울기도 했죠. 어젯밤에 잠 못 잤어요? 선우가 물었지만 필수는 고개만 저을 뿐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며 선우는 확신했죠. 뭔가 있다는 걸요. 그 열쇠와 서랍에 분명 무언가가 있다는 걸요. 아침 식사를 마친 후 필순이 장을 보러 나간 사이였어요. 선우는 안방으로 들어갔죠. 서랍장 위에는 어젯밤 그대로 열쇠가 놓여 있었어요. 선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열쇠를 집어들었어요. 그래도 뭐가 들었나 한번 보자.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선우는 잠긴 서랍 칸 앞에 앉았어요. 열쇠를 꽂고 천천히 돌렸죠. 딸깍.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가 조용한 안방에 울려 퍼졌어요. 서랍을 열자 오래된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곰팡이 냄새와 묵은 종이 냄새가 뒤섞인 세월의 냄새였죠. 그 안에는 물건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누렇게 바랜 혼수 수첩 한 권. 표지에는 결혼 준비 목록이라고 손글씨로 적혀 있었죠. 오래된 흑백 사진 몇 장도 있었어요. 젊은 여자와 남자가 나란히 서 있는 사진. 아마도 필순과 첫 남편의 결혼 사진인 듯 했어요. 그런데 선우의 시선을 끈 건 따로 있었어요. 서랍 한쪽에 놓인 작은 카세트 테이프 몇 개였죠. 투명한 플라스틱 케이스에 담긴 테이프들, 각각의 라벨에는 날짜가 손으로 적혀 있었어요. 1997년 3월, 1998년 6월, 1999년 1월. 이게 뭐지? 선우는 테이프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손에 쥐어지는 묵직한 무게감. 이건 분명 뭔가 중요한 물건이라는 직감이 들었죠.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필순이 장을 보고 돌아온 거였죠. 선우는 황급히 테이프 하나를 주머니에 넣고 서랍을 다시 닫았어요. 하지만 완전히 잠그지는 않았죠. 필순이 안방으로 들어왔을 때 선우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최대한 자연스러운 척 연기를 했지만 필순의 눈은 바로 서랍으로 향했어요. 자물쇠가 열려 있다는 걸 단번에 알아챘죠. 당신 열어봤어요? 필순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선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응, 미안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선우가 주머니에서 혼수 수첩을 꺼냈어요. 테이프는 아직 보여주지 않았죠. 필수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첫 남편이 남기고 간 것들이에요. 짧은 대답이었어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는 듯
필순의 눈동자는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죠. 하지만 선우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럼 테이프는요? 이 카세트 테이프들은 뭔가요? 선우가 주머니에서 테이프를 꺼내 보이자 필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죠. 그건 듣지 마세요. 왜요? 뭐가 담겨 있는데요? 제발 그냥 넣어둬요. 필순의 애원하는 목소리. 하지만 선우의 호기심은 이미 끝까지 치달아 있었어요. 창고로 가서 오래전에 넣어두었던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내왔죠. 먼지가 수북이 쌓인 낡은 기계, 하지만 아직 작동은 될 거였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 플레이어를 올려놓고 선우는 테이프를 집어넣었어요. 필수는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죠. 선우가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필순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지직, 지지직. 처음엔 잡음만 들렸어요. 그러다가 낮고 무거운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오래된 녹음이라 음질은 좋지 않았지만 목소리의 감정만큼은 또렷하게 전해졌어요. 필수나 오늘도 장모님한테 혼났지? 미안하다. 우리 집안이 널 이렇게 힘들게 할 줄 몰랐어. 가난하다고, 학벌이 없다고, 그런 소리 듣게 해서 정말 미안해. 서글픈 사과였어요. 남자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죠. 필수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테이프 속 목소리는 곧 바뀌었어요. 사과하던 톤이 점점 격양되고 분노로 가득 차기 시작했죠. 아버지, 그리고 선우. 다들 내 인생을 장난감처럼 내가 뭐냐고. 나도 이 집안 장남이라고. 그 순간 선우의 몸이 얼어붙었어요. 선우라는 이름. 테이프 속 남자가 방금 뭐라고 했죠? 선우라고 했어요. 자기 이름을 불렀어요. 선우는 재생을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들었죠. 남자의 목소리는 더욱 거칠어졌어요. 동생 선우는 착한 척, 깨끗한 척 하지만 결국 아버지 편이잖아. 회사도, 집도 다 동생한테 넘기라고? 그럼 나는 어떻게 살라고?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선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이건 설마. 필순이 황급히 일어나 정지 버튼을 눌렀어요. 그만 들어요. 제발.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선우의 머릿속에서는 오래전 기억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죠. 형의 이름, 형의 목소리, 형이 사라진 그 시절, 그리고 지금 자기 옆에 앉아 있는 이 여자. 선우는 천천히 필순을 바라보았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죠. 당신 첫 남편 이름이 뭐였어요? 필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이었죠. 대답해요. 이름이 뭐였냐고요? 하정태예요. 그 이름이 떨어지는 순간 선우는 뒷걸음질 쳤어요. 카세트 플레이어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아무도 그걸 줍지 않았죠. 하정태. 그건 선우의 형 이름이었어요. 수십 년 전 집을 나가 소식이 끊긴 선우의 친형 이름이었죠. 빌라 거실은 순식간에 침묵으로 가득 찼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려 퍼졌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죠. 과거가 오래 감춰진 진실이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선우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필수는 안방에서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고 선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어둠을 바라보고 있었죠. 머릿속에서는 형의 이름이 계속 맴돌았어요. 하정태. 수십 년 전 형은 집을 나갔어요. 정확히는 쫓겨났다고 하는 게 맞을지도 몰랐죠. 아버지와 크게 다툰 후 형은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넘지 않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어요.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죠.
선우는 그때 25살이었어요. 형은 30살이었고요. 형이 떠난 후 선우는 자연스럽게 형의 자리를 대신했어요. 회사 일도 집안 일도 모든 게 선우에게 넘어왔죠. 당시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형이 책임을 버렸으니 동생인 자기가 대신하는 게 맞다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형이 그렇게까지 분노했던 이유, 아버지가 그토록 냉정했던 이유, 그리고 필순이 왜 자기와 재혼하게 되었는지. 선우는 조용히 일어나 테이프가 담긴 서랍으로 갔어요. 필순이 안방에 있으니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죠. 서랍을 열고 남은 테이프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총 5개의 테이프가 있었죠. 카세트 플레이어에 2번째 테이프를 넣었어요. 볼륨을 최대한 낮춰서 자기만 들을 수 있을 정도로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 다시 형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1998년 6월 15일. 오늘 아버지가 날 부르셨어. 재개발 보상금 이야기였지. 우리 집 땅이 재개발 구역에 들어가서 보상금이 10억 넘게 나온대. 근데 그걸 내 앞으로는 한 푼도 안 준다는 거야. 형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깔린 분노가 느껴졌어요. 이유가 뭔지 알아? 내가 필순이랑 결혼했기 때문이래. 가난한 집딸이랑 결혼해서 집안 체면을 구겼다는 거야. 그래서 모든 재산은 선우 앞으로 넘긴대. 선우는 아버지 말을 잘 듣는 효자니까. 선우는 숨이 막혔어요. 재개발 보상금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있었죠. 그때 아버지가 자기 앞으로 재산을 정리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형을 배제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건 몰랐어요. 테이프는 계속되었어요. 회사 지분도 마찬가지야. 내가 장남인데 이사 자리조차 안 줘. 선우한테 다 넘기고 나보고는 그냥 월급쟁이로 살래. 필순이랑 이혼하면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했어. 이혼하라고. 내 아내를 버리라고. 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울먹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죠. 필순이는 잘못이 없어. 그냥 가난하게 태어난 게 잘못이야. 우리 집안 사람들은 필순이를 사람 취급도 안 해. 촌스럽다고, 교양이 없다고 계속 무시해. 나도 지켜주지 못하고 미안해. 필순아. 선우는 테이프를 멈췄어요. 가슴이 답답했죠. 형이 겪었던 고통, 필순이 받았던 모욕, 그리고 그 모든 게 자기 가족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무겁게 짓눌러 왔어요. 다음 테이프를 넣었어요. 이번엔 1999년 1월에 녹음된 거였죠. IMF가 터졌어. 회사가 무너지고 있어. 아버지는 구조조정을 시작했는데 제일 먼저 잘린 게 나야. 형편없는 놈이라고, 집안만 망신시킨다고. 선우한테 전무 자리를 주고 날 쫓아냈어. 형의 목소리는 이제 격양되어 있었어요. 술에 취한 듯 말이 어눌했죠. 선우야, 듣고 있지? 넌 착한 척하지만 결국 아버지 편이잖아. 내 자리를 빼앗아 가면서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 회사도 돈도 다 내가 가져갔잖아. 그럼 필순이도 내가 가져가려는 거야? 선우는 테이프를 멈췄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필순이도 내가 가져가려는 거야? 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어요. 다음 날 아침, 선우는 주민센터로 향했어요. 필순에게는 산책 간다고만 말하고 집을 나왔죠.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신청했어요. 오래전에 절연한 본가의 기록이었지만 아직 호적에는 남아있을 거였어요. 서류를 받아들고 선우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펼치기도 힘들었죠. 천천히 종이를 펴보니 거기 형의 이름이 또렷하게 박혀 있었어요. 하정태, 출생연도, 그리고 사망 날짜.
1999년 3월 28일. 선우는 그 날짜를 보며 숨을 멈췄어요. IMF 직후였어요. 형이 회사에서 쫓겨나고 마지막 테이프를 녹음한 바로 그 시기였죠. 형은 그렇게 세상을 떠난 거였어요. 선우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소리, 아이들이 노는 소리, 모든 게 멀게만 느껴졌죠. 형은 죽었고, 자기는 형의 자리를 차지했고, 그리고 지금 형의 아내와 살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우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필순이 거실에 앉아 있었죠. 두 사람은 눈을 마주쳤지만 아무도 먼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선우는 조용히 물었어요. 당신 형님이 돌아가신 거 알고 있었죠? 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죠. 많이 울었나 봐요. 그리고 나랑 재혼할 때 내가 형님 동생이라는 것도 알았죠? 다시 고개를 끄덕이는 필순. 선우는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형님 이름을 들었을 때, 하선우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당신은 알았던 거네요. 같은 집안, 같은 성씨, 같은 돌림자. 형님 동생이라는 걸요. 필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눈물만 흘렀죠. 선우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어요. 천장을 올려다보며 쓴웃음을 지었죠. 형님, 나 동생 선우예요. 형님 자리를 대신 산 사람이에요. 회사도, 돈도, 그리고 형님 아내까지. 그날 밤 빌라 거실은 깊은 침묵에 잠겼어요. 멈춰선 시계처럼 두 사람의 시간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죠. 과거는 이제 완전히 드러났고 남은 건 그 무게를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였어요. 사흘이 지났어요. 선우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필순도 입을 열지 못했죠. 집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고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를 피했어요. 선우는 매일 밤 홀로 남은 테이프들을 들었어요. 형의 목소리를 듣는 게 고통스러웠지만 멈출 수가 없었죠. 마치 형의 마지막 유언을 듣는 것처럼 그 속에서 진실을 찾고 있었어요. 넷째 테이프에는 형의 일상이 담겨 있었어요. 회사에서 해고당한 후 작은 사무실을 얻어 사업을 시작했다는 이야기, 필순과 좁은 원룸에서 살며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날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버텼던 시간들. 필순아, 미안해. 내가 시집와서 이렇게 고생할 줄 몰랐어. 친정 부모님한테도 면목이 없어. 그래도 조금만 더 버텨줘. 내가 꼭꼭 잘 살게 해줄게. 형의 목소리는 애절했어요. 선우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죠. 형도 필순도 둘 다 살기 위해 발버둥 쳤구나. 그 시절을요. 그리고 마지막 테이프. 1999년 3월에 녹음된 거였어요. 선우는 손이 떨렸지만 재생 버튼을 눌렀죠. 처음엔 침묵뿐이었어요. 긴 정적 끝에 형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격양되어 있었고 술에 취해 있었고 거칠게 흔들리고 있었죠. 선우야, 듣고 있냐? 이 녹음을 내가 듣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남긴다.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숨 쉬는 소리가 거칠게 들렸어요. 형은 몇 번이나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죠. 어제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 아버지가 그러더라. 내가 날 대신해야 한대. 회사도 집안도 그리고 필순이도 너한테 넘기라고 했어. 선우는 숨을 멈췄어요. 테이프 속 형의 목소리는 계속되었죠. 웃긴 건 뭔지 알아? 아버지가 이미 계획을 다 짜놨더라고. 나랑 필순이 이혼하면 필순이한테 생활비를 주고 내가 그 사람을 돌보라는 거야. 재혼까지 시키라고.
그럼 집안 채통도 지키고 필순이도 버려지지 않는다나? 형은 거칠게 웃었어요. 웃음인지 울음인지 구분하기 힘든 소리였죠. 필순이는 내 아내야. 가난하다고, 촌스럽다고, 우리 집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버리라고? 동생 내가 데려가 살라고? 이게 무슨 개 같은 소리야. 형의 목소리는 점점 거세졌어요. 물건 깨지는 소리가 들렸고 숨소리가 가빠졌죠. 선우야, 넌 아무것도 모르지. 착한 동생 코스프레 하면서 형 자리 다 빼앗아가면서도 아무 죄책감 없었지? 회사도 땅도 돈도 다 내 거 됐잖아. 근데 이젠 내 아내까지 내 거로 만들려고? 선우는 테이프를 멈추고 싶었어요.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죠. 형의 목소리는 이어졌어요. 만약 내가 죽으면, 만약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필순이는 혼자가 될 거야. 그때 내가 곁에 가게 되면 제발 부탁이야. 미워하지 마. 필순이는 잘못이 없어. 다 우리 집안이, 우리 아버지가, 그리고 나랑 내가 우리가 만든 거야. 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울고 있었어요. 선우야, 미안해. 형이 미안해. 너한테 짐을 떠넘기는 것 같아서. 근데 필순이만은 지켜줘. 제발. 테이프가 끝났어요. 지직거리는 소리만 계속 흘러나오다가 딸깍하고 멈췄죠. 선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형은 분노했지만 동시에 필순을 지키려 했어요. 미워했지만 동생에게 부탁을 남겼어요. 그리고 선우는 그 사실을 지금에야 알게 되었죠. 다음 날 저녁 선우는 필순을 거실로 불렀어요. 필순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고 선우는 마주보고 앉았죠. 테이프 플레이어가 그 사이에 놓여 있었어요. 다 들었어요. 형님이 남긴 테이프, 전부 다. 필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선우는 계속 말했죠. 형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후에 우리 집안에서 당신한테 제안했죠? 생활비를 주겠다고, 보증을 서주겠다고, 그 대신 나랑 재혼하라고. 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그때 하선우라는 이름을 들었어요. 같은 성씨, 같은 돌림자. 형님 동생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모른 척 했어요? 네, 미안해요. 살아야 했어요. 빚도 있었고 갈 곳도 없었어요. 형님 빚까지 제가 떠안았는데 친정에는 부담 주고 싶지 않았고 필수는 흐느꼈어요. 선우는 주먹을 쥐었죠. 당신도 피해자였다는 거 알아요. 우리 집안이 당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형님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다 들었어요. 그런데 선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런데 나는 뭐예요? 나도 모르는 새에 형 자리를 대신하고 형 아내와 재혼하고 이게 다 뭐예요? 필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선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죠. 형한테도 당신한테도 나 자신한테도 다 속았어. 나는 선택권도 없었어. 아버지가 다 짜놓은 대로 꼭두각시처럼 움직였던 거잖아요. 선우는 외투를 걸치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필순이 뒤따라 나왔지만 선우는 뒤돌아보지 않았죠. 어디 가요?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문이 쾅 하고 닫혔어요. 선우는 계단을 빠르게 내려갔죠. 손으로 난간을 꽉 잡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어요.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빌라를 나와 밤거리를 걸었어요. 인천 구도심의 낡은 상가들, 어두운 골목길, 가로등 불빛 아래로 선우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죠. 선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별 하나 없는 칠흑 같은 밤하늘. 형도 아버지도 다 떠나버린 세상에서 선우는 홀로 남겨진 느낌이었어요.
형, 나도 몰랐어요. 나도 이용당한 거였어요. 속삭이듯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어요. 밤은 깊어만 갔고 선우는 방황하듯 거리를 걸었죠. 그날 밤 빌라 거실에는 필순이 혼자 남아 있었어요. 멈춰선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고 창밖으로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두 사람의 삶은 이제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사흘째 되는 날 선우는 기차표를 끊었어요. 대구행 KTX였죠. 수십 년 만에 본가가 있던 곳으로 내려가기로 한 거예요. 필순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며칠 집을 비운다는 말만 남기고 집을 나섰죠. 인천역에서 기차를 타고 3시간을 달렸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 도시에서 시골로, 다시 또 다른 도시로. 선우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죠. 머릿속에는 형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대구역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쯤이었어요. 역 광장을 나서자 익숙하면서도 낯선 풍경이 펼쳐졌죠. 수십 년 전 떠났던 이곳, 그때와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높은 빌딩들이 들어섰고 도로도 넓어졌고 옛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어요. 선우는 택시를 타고 본가가 있던 동네로 향했어요.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었죠. 재개발이 다 끝난 거였어요. 형이 그렇게 분노했던 바로 그 재개발이요. 선우는 택시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어디에도 옛날 집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죠. 그저 깨끗하게 정돈된 아파트 단지만 있을 뿐이었어요. 근처 낡은 상가 골목을 걸었어요. 그곳만은 아직 예전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죠. 작은 슈퍼마켓, 철물점, 그리고 구석에 자리한 오래된 찻집 하나. 선우는 그 찻집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안에는 손님이 한 명도 없었어요. 카운터 뒤편에서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신문을 보고 있었죠. 고개를 들어 선우를 본 여자는 잠시 멈칫했어요. 혹시 선우 아니냐? 선우도 그 얼굴을 알아봤어요. 이모뻘되는 친척 아주머니였죠. 예전에 본가 근처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아주머니 오랜만이에요. 어머, 진짜 선우구나. 몇십 년 만이야? 여기는 어쩐 일이고? 선우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아주머니가 차를 한 잔 내왔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았죠.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선우는 입을 열기가 쉽지 않았죠. 아주머니, 형 이야기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그 말이 떨어지자 아주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잔을 내려놓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죠. 정태일 이제야 묻는 거냐? 네, 죄송해요. 이제야요. 아주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정태가 필순이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내 아버지가 얼마나 난리였는지 아냐? 가난한 집 딸이라고, 학벌도 없다고, 집안 망신이라고 했지. 이혼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집안에서 쫓아낸다고 협박했어. 선우는 주먹을 쥐었어요. 아주머니는 계속 말을 이어갔죠. 정태는 끝까지 버텼어. 필순이를 포기하지 않았지. 그런데 내 아버지가 더 나쁜 수를 썼어. 재개발 보상금도 회사 지분도 다 내 앞으로 넘기겠다고 선언한 거야. 정태한테는 한 푼도 안 준다고. 그때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알았겠냐? 내 아버지가 너한테 말했을 리가 없지. 그저 형이 집을 나갔으니 내가 대신하라고만 했겠지. 아주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어요. IMF 터지고 나서 정태는 회사에서도 잘렸어. 제일 먼저 해고된 게 정태였지. 내 아버지가 직접 명단에 올렸다더라. 그러고는 너한테 전무 자리를 줬고. 선우는 눈을 감았어요. 그때가 기억났어요. 갑자기 승진했던 그날 아버지가 이제
내가 회사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던 것. 정태는 그 후로 혼자 사업을 시작했어. 작은 사무실 하나 얻어서 필순이랑 둘이서 악착같이 버텼지. 근데 시기가 안 좋았어. IMF 직후라 모두가 힘들 때였으니까.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러다 정태가 쓰러졌어. 과로랑 스트레스 때문이었대.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때 이미 많이 악화된 상태였지. 필순이가 병원비도 없어서 얼마나 울고불고 했는지. 선우의 가슴이 조여왔어요. 아주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죠. 정태가 마지막에 나한테 전화를 했어. 혹시 선우가 필순이 곁에 가게 되면 그땐 제발 잘 지켜달라고. 필순이는 건들지 말라고. 그 사람은 잘못이 없다고 했어. 형님이 그런 말을요? 그래. 내 아버지한테도 그렇게 부탁했대. 필순이만은 버려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아버지가 계획을 짠 거야. 정태 죽고 나서 필순이한테 생활비 대주고 너랑 재혼시킨 거지. 선우는 숨이 막혔어요. 모든 게 아버지의 계획이었어요. 형의 마지막 부탁을 그렇게 비틀어서 실행한 거였죠. 선우야, 너도 피해자야. 내 아버지가 너한테도 선택권을 주지 않았잖아. 그저 형 자리를 대신하라고만 했지. 그게 내 잘못은 아니야. 아주머니는 선우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필순이도 피해자야. 가난 때문에, 시댁 압박 때문에 남편 잃고 빚까지 떠안았는데 살기 위해 선택한 거였어. 그 사람을 탓할 수 있겠냐? 선우는 눈물을 흘렸어요. 처음으로 모든 걸 이해했어요. 형도, 필순도, 자기 자신도 모두 한 사람의 그림자 아래서 조종당한 꼭두각시였다는 거려. 찻집을 나와 선우는 한참을 거리를 걸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거리는 점점 어두워졌어요. 선우는 대구역으로 돌아와 기차표를 끊었어요. 인천행 막차였죠. 기차에 올라 자리에 앉자 몸에 힘이 쭉 빠졌어요. 창밖으로 논밭이 스쳐 지나갔어요.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보이는 들판, 멀리 보이는 산그림자. 선우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형, 나도 속았어요. 나도 이용당했어요. 그래도 이제라도 알게 돼서 형님한테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요. 기차는 밤속을 달렸어요. 선우는 눈을 감았죠. 이제 돌아가서 필순과 마주해야 했어요.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야 했고 함께 형에게 사과해야 했어요. 형이 남긴 분노, 형이 지키려 했던 사람, 그리고 자기가 대신 살아온 살. 이 모든 걸 이제는 제대로 마주할 시간이었어요. 기차가 터널을 지날 때마다 선우의 마음속에도 한 줄기 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새벽 4시 선우는 인천 빌라 앞에 도착했어요.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죠. 며칠 만에 돌아온 집 현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열쇠를 꽂고 조용히 문을 열었어요. 거실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고요했죠. 선우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런데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안방에서 새어나오는 작은 빛이었죠.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선우는 조용히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았죠. 필순이 서랍 앞에 앉아 있었어요. 무릎을 꿇고 서랍을 열어둔 채 오래된 사진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필순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울고 있었죠. 소리 없이 조용히 혼자서요. 선우는 문을 노크했어요. 필순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죠. 눈이 마주쳤어요. 한참 동안 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돌아왔어요. 선우의 목소리는 낮았어요. 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황급히 눈물을 닦았죠. 어디 갔다 온 거예요? 대구 갔다 왔어요. 형님 일 알아보러요.
필수는 숨을 멈췄어요. 선우는 천천히 안방으로 들어가 필순 옆에 앉았죠. 두 사람 사이로 열린 서랍이 놓여 있었어요. 친척 아주머니 만나고 왔어요. 형님 이야기 다 들었어요. 선우는 말을 이었어요. 형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모든 걸 조종했는지 다 알았어요. 필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선우는 조용히 손을 뻗어 필순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요. 당신한테 화낸 거. 당신도 피해자였는데 그걸 몰랐어요. 필순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미안해요. 알면서도 숨긴 거, 형님 동생이라는 걸 알면서도 재혼한 거. 당신은 살아야 했잖아요. 빚도 있었고, 갈 곳도 없었고, 그 선택을 탓할 수 없어요. 선우는 서랍을 바라보았어요. 열린 칸들 중에서 아직 열지 않은 칸이 하나 있었죠. 제일 아래,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칸이었어요. 저 칸은 뭐예요? 아직 안 열어봤죠? 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서워서 못 열었어요. 형님이 마지막에 뭔가 넣어두셨는데 차마 볼 용기가 없었어요. 선우는 그 칸을 조심스럽게 당겼어요. 조금씩 천천히요. 칸이 열리면서 안쪽이 드러났죠. 그 안에는 구겨진 종이 몇 장과 작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선우는 종이를 꺼냈어요. 이혼 서류였죠. 하지만 서명란은 비어 있었어요. 형이 끝까지 서명하지 않은 거였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강요했지만 형은 필순과 헤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봉투 속에서 접힌 편지지 한 장이 나왔어요. 형의 손글씨였어요. 선우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죠. 필순아, 내가 언젠가 이 서랍을 다시 열면 그때는 내가 선택해. 나를 잇든 내 동생을 택하든 둘 중 누구라도 행복하면 난 그걸로 된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내 인생에서 유일하게 내 편이었던 사람. 편지를 읽는 선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지막 문장을 읽을 때는 목이 메었죠. 선우야, 만약 내가 이 편지를 보게 된다면 필순이 곁에 있다는 뜻이겠지. 부탁이야. 내가 지키지 못한 사람을 내가 대신 지켜줘. 미워하지 마. 원망하지 마. 그냥 잘 살아줘. 편지가 끝났어요. 선우는 종이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흔들렸죠. 필순도 옆에서 소리내어 울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수십 년 묵은 슬픔이 조금씩 흘러나왔죠. 한참 후 선우가 먼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지만 표정은 조금 더 편안해 보였어요. 우리 형님한테 제대로 된 인사드려야 할 것 같아요. 필순이 고개를 들었어요. 선우는 계속 말했죠. 영정 사진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끼리라도 작은 제사 지내요. 형님한테 사과하고 용서 구하고 제대로 보내드려요. 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저녁 두 사람은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 작은 밥상을 차렸죠. 흰밥 한 그릇, 미역국 한 그릇, 과일 몇 개, 그리고 형이 좋아했다는 소주 한 병. 영정사진 대신 서랍에서 꺼낸 흑백사진 하나를 액자에 넣어 세워두었어요. 젊은 형의 모습이 거기 있었죠. 웃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선우와 필수는 나란히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두 사람 모두 고개를 숙였죠. 선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형님 동생 선우입니다. 늦었지만 이제야 찾아뵙네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형님 자리를 대신했어요. 회사도 집도 그리고 형수님까지요. 미안해요, 형님.
정말 미안해요. 선우는 절을 올렸어요. 깊게 진심을 담아서요. 필순도 이어서 말했어요. 여보, 필순이에요. 당신을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해서 미안해요. 당신 동생과 재혼한 것도 비겁했던 거 알아요. 살기 위해서였지만 그래도 당신한테는 배신이었을 거예요. 필순의 목소리가 흔들렸죠. 그런데 당신이 남긴 편지 봤어요. 행복하게 살라고 했죠? 이제는 미안해하지 말고 살아도 될까요? 필순도 절을 올렸어요.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죠. 두 사람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밥상 위 국그릇에서 김이 피어올랐고 창밖으로는 밤바람이 불어왔어요. 선우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형님, 이제야 알았어요. 형님이 남긴 건 분노가 아니라 용서였다는 걸요. 우리가 대신 풀고 갈게요. 형님이 못다한 삶을 우리가 이어서 살게요. 밤은 깊어갔고 작은 밥상 위로 촛불이 조용히 타들어갔어요. 빌라 거실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얽히고 설킨 원망과 슬픔이 이제야 조금씩 풀리고 있었죠. 형의 사진 속 미소가 촛불빛에 비쳐 더 환하게 보였어요. 마치 말하는 것 같았죠. 이제 됐어. 이제 그만 괜찮아. 라고요. 석 달이 흘렀어요. 계절이 바뀌고 인천 빌라 주변으로 코스모스가 피어났죠.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오후 선우는 안방에서 벽지를 새로 바르고 있었어요. 조심해요. 사다리 위험해요. 필순이 아래에서 사다리를 잡아주며 말했어요. 선우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죠. 괜찮아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오래된 벽지가 벗겨지고 새하얀 벽지가 그 자리를 채웠어요. 물 얼룩도 곰팡이 자국도 모두 사라졌죠. 안방은 훨씬 밝아 보였어요.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었어요. 지찬품 서랍이 이제는 늘 열려 있다는 거였죠. 잠겨 있던 칸들, 숨겨졌던 비밀들, 이제는 모두 밖으로 꺼내어졌어요. 서랍 안에는 형의 테이프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그 옆에 새로운 물건이 하나 추가되었죠. 작은 USB 녹음기였어요. 선우가 며칠 전에 사온 거였죠. 필순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던 게 기억났어요. 이건 왜 사온 거예요? 이제 우리도 기록을 남겨보려고요. 형님은 분노를 녹음했지만 우린 일상을 담아보는 거예요. 선우는 녹음기를 서랍 위에 올려놓았어요. 좋은 날, 나쁜 날, 화난 날, 기쁜 날. 다 담아요. 그냥 솔직하게 서로에게요. 필순은 그 말에 잠시 뭉클해졌어요. 선우는 필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죠. 숨기지 말고 살아요. 이제는요. 그날 저녁 선우는 처음으로 녹음을 시작했어요. 빨간 불이 들어오고 선우는 녹음기를 향해 조용히 말했어요. 2025년 9월 15일. 오늘은 안방 벽지를 새로 발랐어요. 필순이가 사다리 잡아주느라 고생했죠. 저녁엔 된장찌개를 끓여 먹었는데 간이 딱 맞았어요. 내일은 필순이가 복지관 간다고 하네요. 좋은 일이에요. 짧은 일상의 기록이었어요. 거창하지도 극적이지도 않았죠. 그저 평범한 하루를 담은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했어요.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누는 것이요. 며칠 후 필수는 동네 복지관으로 향했어요. 거기서 매주 열리는 황혼 재혼 모임에 나가기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죠. 처음엔 망설였어요. 자기 이야기를 남들 앞에서 꺼낸다는 게 두려웠으니까요. 하지만 첫 모임에 갔을 때 생각이 바뀌었어요. 거기엔 필순처럼 복잡한 과거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죠. 재혼했지만 전 남편의 그림자에 시달리는 사람, 자식들의 반대로 고민하는 사람, 경제적 이유로
재혼했지만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들. 필수는 조금씩 자기 이야기를 꺼냈어요. 가난했던 시절, 첫 남편과의 힘들었던 시간들, 그리고 지금 남편이 사실 전 남편의 동생이라는 것까지요. 처음엔 떨렸지만 말하고 나니 가슴이 후련했어요. 어느 날 모임에서 한 할머니가 필순의 손을 잡았어요.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잘 버텨주셨네요. 그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필수는 눈물이 났어요. 이해받는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처음 알았죠. 그날 집에 돌아온 필수는 선우에게 말했어요. 오늘 복지관에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다들 저처럼 힘든 시간 보낸 사람들이더라고요. 선우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다음엔 나도 같이 가볼까요? 나도 할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요? 그럼 좋죠. 그렇게 두 사람의 일상은 조금씩 변해갔어요. 숨기고 감추던 삶에서 나누고 표현하는 삶으로요. 어느 주말 선우와 필수는 인천 앞바다로 나갔어요.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국화와 카네이션으로 만든 소박한 다발이었어요. 바닷가에 도착하니 가을 햇살이 수면 위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렸고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고 있었죠.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저 파도 소리만 들으며 형을 생각했어요. 필순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보, 형님한테 마지막 인사드려야 할 것 같아요.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필수는 꽃다발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조용히 말했죠. 형님, 필순이에요.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형님이 못다한 삶의 후반전을 저희가 대신 잘 살아볼게요. 부디 편히 쉬세요. 필수는 꽃다발을 바다에 띄웠어요. 흰 국화가 파도에 실려 천천히 멀어져 갔죠. 선우도 손을 모으고 말했어요. 형님, 동생 선우입니다. 이제야 형님 마음을 알게 됐어요. 분노 뒤에 숨은 사랑을요. 형님이 지키려 했던 사람을 제가 이어서 잘 지킬게요. 약속해요. 꽃다발은 점점 멀어져 갔어요. 수평선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서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죠. 무거웠던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빌라에 도착해 안방으로 들어가니 창가에 걸린 작은 액자가 보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 걸려있는 서랍 열쇠. 이제는 장식이 되어버린 그 열쇠를 선우는 잠시 바라보았어요. 저녁 무렵 석양이 안방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주황빛 햇살이 서랍 위에 녹음기를 비췄고 형의 테이프들도 따뜻한 빛을 받았죠. 선우는 녹음기를 집어들고 오늘의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오늘 필순이랑 바다에 다녀왔어요. 형님한테 꽃을 띄워드렸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괜찮아질 것 같아요. 녹음을 마치고 선우는 녹음기를 서랍 옆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형의 분노가 담긴 테이프 옆에 자기들의 치유가 담긴 녹음기가 나란히 놓였죠.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빌라 거리는 조용했고 어딘가에서 저녁 준비하는 냄새가 풍겨왔죠. 필수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선우는 거실에서 라디오를 켰어요.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죠. 평범한 저녁,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 안에 담긴 평화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어요. 화면은 천천히 서랍의 열쇠로 주민되었어요. 창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작은 열쇠, 그리고 멀어지는 카메라, 빌라의 전경, 인천의 저녁 하늘. 나지막한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어요. 어떤 분노는 서랍 속에 가둬둘 때
더 썩어간다. 그러나 꺼내어 마주하면 비로소 누군가의 마지막 유언이 되고 또 누군가의 새로운 삶이 된다. 잠겨있던 서랍이 열리고 숨겨졌던 진실이 드러날 때 우리는 비로소 용서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치유는 때로는 한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 안방 창가의 작은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죠. 그 빛은 말하고 있었어요. 여기 아직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과거를 딛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잠겨있던 서랍 속 진실처럼 우리 삶에도 말하지 못한 마음들이 숨어 있죠. 그 마음들이 오늘 이야기처럼 조금은 풀리고 조금은 위로되셨길 바랍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고 진한 감성으로 찾아뵙겠습니다.